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절 자재 관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하면 되겠죠. 잘하면. 근데 이 파트 하나하나 부분이 전부 다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공식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아마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자재 관리도 생산 관리 파트에서 한 분야로 들어가며 자, 여기에서는 뭐 중요도라고 하면 중요도는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가 배웠던 수요 예측 파트가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재 관리의 개요, 자재 관리,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재 관리 계획, 구매, 재고 관리, 외주 관리까지 가공, 그다음 제조 중이나 제조 후에 완제품의 포장, 보관, 출하, 유통에 이르는 과정까지 계획과 통제 관리 기능을 통틀어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정의니까 요거는 한 밑줄을 끊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자재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보죠.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밑줄 거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재 분류의 4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 4원칙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점진성, 상호 배제성, 포괄성, 용이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 종류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3점이 자재 계획. 자, 1번 양쪽 갈로 자재 계획의 내용. 자재 계획은 자재 관리의 초기 단계로서 생산 계획에 따른 자재 소비량의 산출, 자재 구매량의 결정 및 불필요한 자재의 처분 계획에 이르기까지 1년의 계획을 말한다. 역시 정의다 보니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2번 양쪽 갈로는 자재 계획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 뭐 고려할 수 있는 건 다 고려하면 돼요. 수량, 공간, 시간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것보다는 3번 양쪽 갈로는 별표 하나를 치시고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나옵니다. 자재 계획의 수립 순서, 자, 자재 계획의 방침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 계획의 고려 요인 결정 및 원단위 산정. 이 원단위는 바로 뒤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볼펜 하나 만드는데 안에 잉크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볼펜의 볼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원단위 산정이라고 그러고 3번 사용 및 소요 계획, 재고 계획, 구매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 순서대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원단위 나오죠. 바로. 자, 제품 또는 반제품. 제품은 완성품을 표현하고요. 반제품은 한 반 정도 만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수량당 자재별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자동차다 하면 바퀴가 몇 개다. 일반적으로 바퀴 4개죠. 그죠? 물론 10톤 트럭, 20톤 트럭은 바퀴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메인 제품 하나 만들 때 그 안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갈지를 파악하는 그것을 우리가 원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3번 양쪽 갈로 보시면 원단위의 산정이라고 있습니다. 산정. 자, 원단위의 산정 방법에는 실측치 방법과 이론치 방법과 실험 분석치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이 중요하냐?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별표하시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잖아. 이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 내는 사람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끼워 넣으면 문제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말로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생산 시스템이나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잘 없어요. 옳은 것은 묻는 것보다는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거 훨씬 더 많이 묻죠. 비율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 봅니다. 7대3. 70%가 아닌 것을 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아닌 것은으로 묻기 쉬운 방법이죠. 원단위의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합니다. 종류 한번 보시고요. 4번 양쪽 갈로 원단위의 산출입니다. 원단위 산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분필이 있잖아. 제가 들고 있잖아. 그죠? 이 분필이 석회가루가 얼마가 들어가고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안에 무슨 뭐 완충제 또 그다음에 뭐 그 경화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4번 양쪽 갈로 원단위의 산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재료의 원단위는 제품의 생산량, 이 분필이 몇 개 지금 생산돼야 될지 그 다음에 분해 원료의 투입량, 원료 뭐 석회가루가 예를 들어서 가장 주된 이제 그 재료다 하면 석회가루 이게 되겠죠. 그죠? 즉 분필분해 석회가루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번 x의 원단위는 y의 소유량분의 x의 소유량 곱하기 y의 원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역시 박스 C시고, 그다음에 2번 방글로 원단위 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뭐 고려할 만한 거 다 하면 되겠지 뭐. 자, 부산물 폐물, 그다음에 제품 규격, 그다음 품질 뭐 이런 것들, 종합 숙련도 이런 것도 고려한다 되어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자재 소요량의 산출. 자, 이거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M 이꼬로 N 곱하기 1 더하기 K라고 되어 있고, 자, M은 머티리얼에서 M이겠죠. 그죠? 이니셜 따서 가져왔겠습니다. M은 자재 명세서의 기준량이라고 해서 M이고, K는 예비율이거든요. 예비율이 필요 없다 하면 그냥 M이 다예요. M이 다죠. 그죠? 스몰 M이 다인데, 예비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놔둬야 되겠다 하면 그 예비율만큼 1 곱하기 0.3, 0.4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수학은 아니고 완전히 산수죠. 산수.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이런 공식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될 겁니다. 아마. 자, 다음에 3.3 외주 및 구매 관리. 자, 1번에 외주 관리 개요에서 1번에 외주 아웃소싱이라고 했는데, 야, 이것도 시험 나오죠. 이것도 참 외주가 뭐예요? 외부에 위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량이 적거나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이 우리가 없어서 외주를 주는 경우 아웃소싱 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외주가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경영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외주 관리를 한다. 이건 아니죠. 경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핵심적으로 갖춰야 되는 하나의 보안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들까지 외주를 주면 안 되는데, 자,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경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자, 3번 방갈로 외주의 목적 및 효과. 1번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 회사에 그런 인원을 두기보다는 외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넘기면 되니까. 2번에 위험 분산이 있고 위험 분산이 되고요. 3번에 자금량 조절이 가능하고 4번에 특수기계 설비 또는 전문 기술을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2번에 구매 관리, 1번에 개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반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한 관리를 우리가 구매 관리라고 합니다. 구매 관리. 자, 개요니까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2번 구매 관리 5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적절한 품질 수준 확보, 가격 결정, 납기 조정, 수량 파악 결정, 공급자 선정. 자, 이거 반드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번은 별표 하나 있네요. 별표 하나 하십니다. 구매 부문의 주요 업무, 구매 계획을 하고, 구매 수속을 하고, 구매 평가를 한다. 자, 4번에 가치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 하나의 학문이죠. 학문. 자,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value engineering 또는 value analysis라고 해서 VA 또는 VE라고 합니다. value analysis, value engineer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가치의 정의가 있습니다. 가치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비용을 얼마 들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이죠. V 이꼬르는 C분의 F. 자, 여기서 F는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떠냐면,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비용이 낮고 펑션이 굉장히 커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V가 올라가겠죠. 또는 C가 옆으로 가고 이게 올라가도 될 것이고, 얘는 옆으로 가는데 얘가 떨어져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C는 조금 올라갔는데, 비용 조금 올라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펑션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러면 V, 자, 밸류 자체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런 네 가지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나 적어 두셔야 되겠고요. 공식은 박스 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양쪽 걸로 구매 계획으로 갑니다. 구매 계획. 자, 여기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도표 2가지 있죠. 자, 기억번에 집중 구매 장단점과 니어머니 분산 구매 장단점이 있어요. 집중 구매, 분산 구매이고 시험 자주 나옵니다. 보시죠. 집중 구매. 자, 집중 구매는 특정 구매 부서에 의해서 집중 구매하는 방식이고, 분산 구매는 사업장 분류 분산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집중 구매 장점. 대량 구매로 가격과 구매 조건이 유리하다. 그렇죠. 집중 구매하니까 야, 돈 좀 깎아줘. 이렇게 하면 깎아주겠죠. 그죠?
구매 단가가 싸고 재고를 줄일 수 있고 시장조사, 거래처조사, 구매 효과 등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단점, 사업장을 재고 파악이 어렵고 사업장별로. 왜냐하면 이게 특정 구매 부서에 집중하니까 각 사업장에서 구매의 자주성이 없고 결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자재의 긴급 조달이 어렵고 공급자가 멀면 조달 기간의 운임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중 구매의 장점이 분산 구매의 단점이 되고요. 집중 구매의 단점이 분산 구매의 장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크로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온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양쪽 걸로 구매 수속. 자, 1번 공급자 선정. 자, 1번 동그라미 공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기존의 공급자는 납품 가격, 납기 이행률, 품질, 그러니까 QCD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번에 퀄리티, 코스트, 그 다음에 딜리버리. 자, 2번 신규 공급자는 기술 능력, 제조 능력, 재무 능력, 관리 능력, 공장과의 거리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선정하면 된다. 신규 공급자는 그죠? 자, 기존 공급자는 QCD만 보면 되는데 신규 공급자는 저 사람 기술이 있는지, 제도 능력이 되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방갈로 구매 가격 결정 기준. 자, 이거 종류를 보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 원가 계산에 의한 결정, 수요 및 공급에 의한 결정, 동종업계 타사와의 경쟁 관계에 따른 가격 결정. 종류를 보세요. 세 가지 있습니다. 구매 가격 결정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3.4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자, 1번 방갈로 안전 재고가 있습니다. 품질 및 미납 주문의 예방과 납기 준수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가 안전 재고가 영어로는 safety stock이라고 하는데 재고를 좀 더 놓아두는 개념이고 갑자기 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이제 공급해 줘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 안전 재고라고 하겠죠. 자재 조달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완충 재고, 버퍼 스탁이라고 한다. 믿을 것이고요. 별표 하나. 자, 3번 방갈로 주기 재고 및 로트 사이즈 재고의 공식이 있습니다. 평균 주기 재고는 2분의 구매 로트 사이즈죠. 우리가 100개 주문했어요. 처음에 100개를 주문했는데 팔려서 99개가 되고 98개가 되고 딱딱딱딱 풀려서 0개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평균 몇 개 있을 것이냐? 창고에 지금 몇 개 있겠습니까? 100개 주문 100개가 창고에 들어왔는데 쭉쭉쭉쭉 떨어져서 0개까지 되었다. 그럼 평균 몇 개 창고에 있겠느냐? 50개죠. 50개. 어떻게 했습니까? 자, 2분의 100이죠. 결국 2분의 구매 로트 사이즈 Q가 될 겁니다. 그것이 평균 주기 재고죠. 그죠? 4번 수송 중 재고의 공식. 파이프라인 스탁이라고 해서 수송 중 재고 DL바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리드 타임의 앞글자입니다. 리드 타임의 앞글자 L, 그죠? 평균 수요율 D, 디맨드죠. 디맨드 평균 수요율 D바 곱하기 조달 기간 L, 리드 타임을 나타낸다. 박스 치시고. 자, 2번 양쪽 갈로 재고 비용이 분류입니다. 자, 1번 구매 및 발주 비용 CP 박스 치시고. 3번 동그라미 재고 유지비 CH 또는 P 곱하기 I CH 홀딩 코스트라고 해서 재고 유지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PI도 마찬가지입니다. PI는 가격 프라이스 곱하기 I 유지 비율 이렇게 나타냅니다. 4번에 재고 부족비 CS 자, 그다음에 됐고 5번 재고 총 재고 비용은 TCI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 관계 총 비용이라고 한다. 박스 치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은 용어입니다. 용어. 1번 구매 및 발주 비용은 CP, 3번의 재고 유지비는 CH 또는 P 곱하기 I, 4번의 재고 부족비는 CS, shortage cost, 5번의 총 재고 비용은 관계 총 비용이라고도 하고 TCI라고도 한다. 자, D조에 가면 그것들이 공식에 나옵니다. 3번 수요 패턴에 따른 재고 관리 시스템. 자, 수요 패턴, 독립 수요가 종속 수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 바퀴가 한 대당 4개씩 들어가겠죠. 그죠? 종속 수요. 그죠? 근데 그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이다. 10톤 트럭이다면 트럭 한 대당 바퀴는 뭐 8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또 달라지겠죠. 자,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독립 수요품의 재고 관리와 종속 수요품의 재고 관리가 있고
재고 모델은 정량 발주형과 전기 발주형 MRP 시스템이 있는데 정량 발주형과 전기 발주형은 자, 독립 수요품의 재고 관리에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MRP 시스템은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Material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고 얘들은 종속 수요, 즉 종속 수요품에 따르는 소요 계획이 됩니다. 그것을 우선 보셔야 돼요. 이 표에서는 독립 수요는 정량 전기, 종속 수요는 MRP다. 자, 4번 LO의 재고 보유 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읽어보셔야 돼요. 거래 동기, 예방 동기, 투기 동기인데 재고를 왜 우리 회사에 놓아둘 것이냐, 쌓아둘 것이냐. 거래 동기, 수요량을 미리 알고 있고 시장에서 시간적으로 일정한 경우 주문이 들어온다면 이거 재고를 놓아두어야 되겠죠. 그것을 거래 동기라고 하고요. 예방 동기는 갑자기 위험,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예방 동기. 투기 동기도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기름, 원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휘발유, 등유 이런 판 주유소. 자, 뭐 한 보름 뒤에 기름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하면은 투기 동기 모아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모아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2번 독립수요품의 재고 관리. 자, 별표 2개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간만에 뭐가 많이 납니까? 예, 공식 많이 나옵니다. 공식이 많이 나와요. 독립수요품의 재고 관리. 1번 양쪽 관리 정량 발주 시스템 있고요. 뒤쪽에 어디로 가면 전기형 발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기형 발주 시스템. 전기형 발주 시스템 찾으세요. 페이지로는 하나, 둘, 세 페이지 정도 넘어가시면은 전기 발주 시스템 있죠. 이 정량 발주 시스템은 뭐냐면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기간은 상관없어요. 뭐 이번에는 내가 한 100개를 주문을 했죠. 100개 주문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다 달았어. 소진이 되었어. 그럼 그때 또 100개를 주문하는 거죠. 그때는 또 한 달 반 만에 또 재고가 소진이 되어서 또 100개 소진하는 거죠. 이처럼 양적으로 일정하게 주문을 하는 방식이 바로 정량 발주 시스템이고요. 전기 발주 시스템은 눈치채셨죠? 자,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 반에 한 번씩,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양은 상관없이 그냥 기간만 일정하게 되면 발주를 하는 시스템을 바로 전기 발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요, 정량 발주 시스템이 약간 더 많이 나옵니다. 6대 4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정량 발주 시스템은 재고량이 떨어져서 발주점을 S라고 하는데 뭐 오더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발주점 S 이러면 경제적 발주량을 발주하는 시스템이다. 2번 경제적 발주량의 결정 보시게 되면 자, 그림 있죠.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뭐 동그라미 치실 부분은 Q죠. Q. 퀀티티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아래 위에 화살표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그죠? 그 대신 이 간격은 어때요? 이 간격은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더 길고 이거 짧죠. 그죠? 그래서 기간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재고 수준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그림은 EOQ의 결정인데, 자, 연간 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죠? 연간 재고 유지비. 발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고 비용이 높아지겠고요. 연간 발주 비용도 있겠죠. 그죠? 연간 발주 비용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가장 적은 지점은 요 지점이 가장 적어서 이 지점이 우리가 QO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약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부분보다도 약간 더 있죠. 높은 부분.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QO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경제적 발주량, 구매 비용과 재고 유지비의 합이 있습니다. 요것이 최소가 되는 발주량을 우리가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요것이 이제 자, 요거 더하기 이만큼 하면은 요거 더하기 요만큼 하면 어디 찍히겠죠. 그죠? 자, 이 지점. 요거 더하기 이만큼 하면 한 요 정도 찍히겠죠? 요거 더하기 요만큼 하면 여기 찍히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만큼 찍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가져오고 가장 최하가 되는 지점을 찍으면 이게 이제 QO가 되죠. 근데
현장에서, 즉 생산 현장에서는 이 QO보다도 약간 더 우측 지점,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요 지점을 우리가 합리적인 QO라고 해서 약간 더 안전하게, 즉 버퍼 스탁이라든지 재고를 조금 더 쌓아두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현장이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 최하가 되는 지점을 QO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최소가 되는 발주량, 구매량이다. 즉 관계 총비용 TCI가 최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EOQ라고 한다. 2번 동그라미 연간 발주 비용. 연간 발주 비용은 자, 1회 발주량분의 연간 수요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연간 예를 들어서 우리 2,000개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2,000개 정도 팔 수 있다. 2,000개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자, 2,000개 수요가 있는데 한 번 발주할 때 내가 200개씩 발주하겠다. 그럼 연간 몇 번 발주가 되는 거예요? 10번 발주하면 되는 거죠. 공식 굉장히 쉬운 거예요. 결국 연간 발주 비용은 1회 발주량분의 연간 수요량, 이렇게 해서 Q분의 D다, 이렇게 하고, Q분의 D는 바로 연간 발주 횟수가 되는 겁니다. 연간 발주 횟수. 이게 N이죠. N. 연간 발주 횟수가 될 수 있겠죠. 연간 발주 횟수. 그러면 연간 발주 비용은 뭐냐? 여기에다가 곱하기 200분의 200 곱하기 한 번에 얼마 들 거냐?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발주 비용이 든다면 10번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면 우리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공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연간 재고 유지비는 평균 재고량 2분의 Q,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분의 Q 곱하기 단위당 재고 유지비, 자, 코스트 홀딩 이렇게 해서 CH 또는 P 곱하기 I라고 했어요. P 곱하기 I. CH 대신 P 곱하기 I가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평균 재고량 곱하기 구입 단가 곱하기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율 해서 CH 대신 P 곱하기 I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동그라미. 자, 1회 발주량 및 경제적 발주량 QO 또는 EOQ라고 해서 이거 구하시오.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QO는 같은 말이고 루트 CH분의 EDCP 나중에 외우셔요. 루트 CH분의 EDCP 이렇게 되고 CH 대신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P 곱하기 I가 들어갈 수도 있고 P 곱하기 I입니다. P 곱하기 I. 자, 근데 각종 책에 들은 그냥 PI라고 나타냅니다. PI라고. 근데 P 곱하기 I로 우리 말할 때는 P 곱하기 I로 자꾸 말을 하십시오. PI가 하나의 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P 곱하기 I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번 동그라미 적정 발주 횟수. 자, N은 QO분의 D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 QO분의 D.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0P D 곱하기 CH. 자, 또는 루트 20P분의 D 곱하기 PI. P 곱하기 I죠. 결국, 그죠? D, 라지 D는 수요량이고, CP는 1회당 발주비죠. 1회당 발주비. 1회당 발주비를 우리가 CP라고 합니다. 자, 6번. 적정 발주 간격은 TO는 D분의 Q다. D분의 Q다. 적정 발주 간격이다. 그죠? 간격. 간격은 얘하고 뒤집어지면 되겠죠. 그죠? 뒤집어지면 되고. 7번. 적정 연간 관계 총비용 TCIO. 자, TCIO는 Total Inventory Cost. Total Inventory Cos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QO분의 D 곱하기 CP. CP는 뭐라고요? 1회당 발주 비용이라고 했죠. 더하기 2분의 QO 곱하기 CH 또는 루트 2D CP CH CH 대신 P 곱하기 I가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를 외워야 되느냐? 2번 동그라미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동그라미. 연간 발주 비용은 1회 발주량분의 연간 수요량 곱하기 1회당 발주 비용 아셔야 되고, 바로 뒤에 보면 1회 발주량분의 연간 수요량은 연간 발주 횟수 N,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3번 보셔야 되고요. 3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4번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네. 다 보셔야 되겠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이 중요합니다. 2번, 4번, 7번.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문제 나오면
뭐 그냥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뭐 공업 통계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식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풀기만 하면 돼요. 산수입니다. 산수. 오히려 산수보다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또 외울 게 있어, 또 외울 게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다 극복해야지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 기사 또는 산업 기사 자격증이 생깁니다. 그나마 우리는 뭡니까? 뭐 여러분들 저희 도움을 받아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훨씬 쉽게 공부하시죠. 책 사서 혼자 보세요. 혼자 보시는 분들은 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책 이거 다 봐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이게 2차에 나오는지, 1차에 나오는지, 1차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계산기 사용 방법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 한 달 영어 학원에 가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그죠?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라이센스를 이 정도의 가격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죠. 우리 이게 이렇게 뭐, 한 20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비용 자체가. 물론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이 낮아져서 이렇게 좀 낮은 건 있지만 실제로 뭐 영어나 의학이나 이쪽 상경 계열보다는 굉장히 그 비용 자체가 낮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